안녕하세요. 사기암을 자연치유하고 있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원정치료, 해외로 원정치료 떠나는 암 환자들 그거에 대한 그 장단점, 허와 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죠.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해외 원정치료 다녀오신 분이 10명도 더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암환우들이 한 4, 50명 이렇게 계신데 두 팀이 지금 원정치료를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원정치료가 이제는 먼 동네 이야기, 돈 많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암환우들이 좀 더 신중하게 원정치료를 가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어떤 일이 있는지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드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규제 등에서 우리나라에는 이 규제에 막혀서 국내에서는 금지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말기 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환자 몸에서 채취한 면역세포 등을 배양한 뒤에 다시 집어넣는 넣어주는 세포치료가 국내에서는 불법이지만 일본 등 해외에서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진료비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해 환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물론 NK세포 아닌 T세포는 배양을 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NK세포는 아직도 법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본을 찾는 국내 암 환자는 한 해 1만에서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가 힘든 게 어디다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냥 관광비자로 가서 치료 몰래 받고 오시거든요. 이들이 일본에서 받는 각종 치료 비용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데 국내 암 환자들이 일본에서 쓰는 치료비만 2천억 원, 엄청나죠?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바이오 기업 이뮤니스 바이오 관계자는 일본 클리닉을 통해 한국 환자 등을 대상으로 NK 세포 치료제 또 MYJ1633 이 시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치료에 4천만 원 이상 들지만 갈수록 찾는 환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원정치료를 떠나는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 말레이시아도 갔다 왔다 하고 저기 어디 유럽에 약간 후진국인데 거기도 갔다 왔다고 하고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는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신경내분비 종양을 치료하는 방사선 미사일 치료, 이런 방사선 미사일 치료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금지됐지만 말레이시아에서는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동남아 등에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포치료와 핵의학 치료는 모두 국내 의료기술로도 가능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료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규제 장벽이 높아서 암 환자들이 국내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로 가는 국내 암 환자들의 주요 치료를 보면 주로 일본으로 가는 암 환자들은
NK나 T세포 치료, 면역세포를 증강시키는 치료, 또 줄기세포 치료 이런 걸 하러 가고요. 독일로, 일본도 중입자 치료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일에는 중입자 치료를 주로 많이 간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는 방사선 미사일 치료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어디? 하여튼 좀 유럽 쪽에 슬로바키아 같은 데는 또 그 유방암 같은 경우는 뭐 저거를 하러 가더라고요. 이 유방암에 이 케모포트를 심어서 거기에다 계속 저걸 집어넣는 거예요. 중탄산 나트륨. 예, 그걸 이게 강알칼리에 암세포가 죽는데요. 그래서 그 강알칼리성 액체를 주사로 집어넣는, 그게 이제 수술은 아니고 시술 쪽인데 그것도 하러 많이들 간다는 소문을 저는 들었고요. 그 다음 최근에는 또 중국으로도 갑니다. 예, 중국에는 암을 냉동시키는 시술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동암 시술을 하려고 중국으로도 많이 떠난다고 하니까 각자 그 가는 나라의 특화된 기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기술이 부족해서 못하냐?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인정하지 않고 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일본서 환자 치료하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이 바이오 기업에서 이렇게 기술을, 예, 특허를 받았지만 국내 법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의 병원에 서로 이 협약을 해서 거기 가서 치료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한국 기술이지만 치료는 일본 가서 받아야 되는 치료. 이게 우리나라 업체가 치바이오텍이라는 데서 일본 의료기관 어디하고 손을 잡고 하냐면 도쿄 셀 클리닉이라는 데서 하고 있고요. 이뮤니스 바이오라는 회사는 도쿄 니지하시 클리닉 니지하시 클리닉이라는 데서 하고 있고, 그 다음 네이처 셀, 여기는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 제가 좀 건조한 것 같아요. 그 다음 NK맥스, 이 회사는 일본의 도쿄 후쿠오카 세렌 클리닉, 여기하고 손잡고 이렇게 이제 암 치료를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첨단 치료를 못 받는 암 환자들이 어떤 걸 주로 하냐면 NK세포, T세포 등 면역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 각종 줄기세포 치료도 합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 활용한 항암 치료도 있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활용한 항암 치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입자 치료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을 전부 국내에서는 하지를 못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회사마저도 국내에서 이 치료를 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가서 한다는 참 안타까운 거죠. 이 법으로 규제가 돼 있으니까. 국내 기업이 개발한 세포 치료를 받으러 4천만 원이나 들여서 일본 가는 암 환자들, 이렇게 해서 신문 나온 내용입니다. 폐암 환자 박모 씨는 이뮤니스 바이오에서 개발한 NK세포 치료제 MYJ1633 주사를 맞기 위해서 지난달 말 일본 도쿄의 니지하시 클리닉을 다녀왔습니다. 혈액을 60cc 정도 뽑아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인 NK세포를 배양한 뒤에 20억 개 넘는 세포를 넣어주는 치료라고 합니다. 일본 의료기관을 찾아 피를 뽑고 2주 뒤 다시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회당 치료비는 800만 원으로 이런 과정을 5번 거쳐야 하는데, 한국을 오가는 항공비도 있죠. 또 현지
가면 또 체류비도 있죠. 이런 걸 포함하면은 4천만 원을 훨씬 훌쩍 넘는 비용이 된다고 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비행기에 오르는 것도 고역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치료를 받을 수 없어 박 씨는 2주마다 일본을 찾고 있습니다. 황성한 이뮤니스 바이오 대표는 MYJ1633으로 치료받기 위해 매달 10명 이상의 국내 암 환자가 일본을 찾고 있다며 국내에서 치료받으면 치료비만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아주 낮출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을 했습니다. 일본 병원과 손잡는 바이오, 국내 바이오 기업. 이런,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바이오 기업들 이렇게 굉장히 일본하고 손잡고, 한국에서 안 되니까, 그 연구를 해놓고 뭘 해봐야 써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도 이제 위험도가 낮은 세포 치료 같은 건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아도 환자 치료에 쓸 수 있게 법이 완화됐고요. 세포 치료 기관은 일본 후생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식약처 같은 데입니다. 규제를 풀자 해외 바이오 기업이 일본으로 몰렸고 환자도 일본으로 막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임상 1에서 3상을 거쳐서 의약품으로 인정받아야 치료에 쓸 수 있습니다. 재생의료 규제를 줄이는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임상 3상을 완화해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의사 재량껏 진료하는 환경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이것마저도 반쪽짜리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인 국제성모병원장은 일본은 면역세포 치료에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 육성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국내는 기술이나 역량은 충분하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법은 있는데 국내에서는 불법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내 의료기관은 정해진 치료만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쓰는 약은 물론 의료 행위까지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기암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보험 규정과 달리 여러 약을 섞어서 쓴다거나 의료기술로 등재되지 않은 새 치료를 한 뒤에 환자에게 돈을 받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적발되면 치료한 의사나 병원이 진료비를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된 기술만 의료기술로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빠르게 바뀌는 의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의사들이 말기 암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국내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라고 확인 도장을 찍는 것뿐. 더 이상 병원은 그렇잖아요. 말기 암 환자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쉽게 호스피스로 가세요. 당신은 죽으러 가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암 환자가 증가되면서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암 환자 커뮤니티에는 일본 암 클리닉과 환자를 연결해주는 에이전시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옵니다. 엄청 많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에이전시가 비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받거나 에이전시 없이 찾는 암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중입자 치료를 위해 환자들이 많이 찾는 독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은 지난해 홈페이지에 중입자 치료를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넨 등을 찾았다가 사망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며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한국 의료진과 충분히 의논해 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 판단과 사적 계약에 따라서 해외 원정 치료를 떠나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모든 책임을 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떠맡겨 놓는 건 좀 무책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 정부와 암 관련 단체가 국외 원정 암 치료 환자 실태 파악과 보호 대책에 적극 대책 마련에 정부에서 좀 대책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게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가 보도되고 난 뒤에는 이메일과 인터넷 댓글 등의 독자로부터 피드백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짚어볼게. 한 네티즌이 도대체 독일에 몇 명이 갔는지, 1000명이 가서 그 가운데 10명이 안 돌아온 건지, 11명이 가서 10명이 사망한 건지, 기자가 기승전결도 모르고 기사 쓰느냐고 물어왔다고 합니다. 졸지에 기사 쓰는 방식도 모른다는 면박을 받았는데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자는 지난해에만 국내 암 환자 10여 명이 독일에서 암 치료를 받으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대학병원의 종양내과 교수는 면역 관문 억제제 치료를 하는 일본 의료기관 중에는 정해진 용량을 다 주입하지 않거나 부작용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많다며 의사 자율성을 제한하는 국내 의료 시스템이 환자를 해외로 내모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많은 실력 있는 의사들이 실력 발휘 못하죠. 실력 있는 회사, 기술 개발하는 회사도 회사라는 건 기술을 개발할 때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빨리 의료 현장에서 그 들어간 돈을 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법으로 딱 규제가 돼 있으니까 뭐 이게 국리 끝에 해외 그게 허용이 되는 나라에 가서 손잡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만 뺏기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옛날에는 그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해외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지식층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나 암 걸린 의사들, 또 이렇게 사자,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서민들에게까지 그 해외 원정 암 치료가 이제 점점 다양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에이전시 회사가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정말 회사 간판도 안 달고 입소문으로 그냥 이렇게 소문 듣고 또 만나고 사람 만나고 해서 가고 막 이렇게 쉬쉬하면서 가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서민들, 돈 없는 서민들에게까지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집을 팔기도 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갑니다. 근데 가서 암 완치가 되던가요? 저는 다녀오신 분들한테도 거기 갔다 와서 완치가 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완치 안 되더라고. 완치는 안 되는 거라고. 몇 프로는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완치 안 되는 그 치료에 1억씩 9천만 원, 1억, 1억 5천 야, 그럼 엄청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이면 좀 더 다른 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저렴하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가시는 분들은 그 관광비자로 가거든요. 그 해외 암치료 가는데 과연 그 안전의 문제는 없는가? 왜? 이 브로커를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지, 돈을 또 암 환자를 등쳐먹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합법적인 그런 에이전시 회사
정말 양심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회사도 없이 그냥 입만 가지고 그걸 환자들을 모아놓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너무 과한 돈을 받고 그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다 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마음 먹고 아예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국제미아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에 NK세포 치료를 받으러 갔던 어느 암 환우는 뒷골목에 이상한 병원으로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너무 병원도 규모도 작고 이상해서 믿음이 가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다시 돌아왔대요. 그리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주더랍니다. 계약금을. 그래서 이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하려면 하라고. 증거 있냐고. 그랬다는데 그분이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돈도 처음부터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고 현금으로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요구해서 현금으로 다 지불하고 영수증 받아도 그게 영수증이 뭐 정말 가명인지 뭔지도 모르고 계좌이체 흔적도 없고 너무 허술하게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이제 그 솔깃하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한번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분 얘기를 들으면 다른 분들도 이런 걸 알고 조심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뭐 증거 있냐고 막 되려 대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현금 계좌이체 흔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주 맘먹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진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원정 암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그 어떤 정보를 들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나 최첨단 치료로 인정받는 병원인지, 또 또 인정받는 기법인지, 그 치료 방법이, 그 다음에 또 병원의 규모, 에이전시 요구 금액이 적정한 가격인지, 이런 걸 모두 알아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걸 모르고 깜깜이로 그냥 에이전시 한 사람한테 줄줄줄 따라서 간다는 건 그거는 잘못하면 국제미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 또한 이런 현상이 3대 표준치료만을 고집하는 한국의 의료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어떤 에이전시한테 어디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한다 그러면 그 치료 기법에 대해서 인터넷을 다 서치를 해봐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병원, 만약에 일본에 있는 어떤 병원이다 그러면 뭐 요즘 젊은 애들 일본어 잘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주변에 많아요. 그러면 이 일본어 잘하는 친구한테 거기 병원에 병원에 인터넷 홈페이지 없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좀 들어가 봐라. 그리고 거기 전화해서 이런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좀 다 일일이 적어서 그 부분을 좀 상담을 받아봐라. 그리고 옆에서 들어보면 되죠. 같이 전화하면서. 그러니까 뭐 일본으로 가든 중국으로 가든 요즘 외국어 말 잘해요. 그러면 또 가격은 또 얼마인지. 제가 듣기로 일본의 NK세포도 여기서 에이전시 따라서 가면 500에서 600, 다이렉트로 가면 230만 원이라고 제가 아는 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다이렉트로 가려고 다 했는데 뭐 그냥 몸이 괜찮아져서 안 갔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만큼 가격 차이가 많아요. 이게 뭐 2배 아닌 어떤 데서는 한 6배를 부풀려서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에 따라서. 그리고 중입자 치료도
이게 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종입자 치료가 그 간암과 췌장암만 돼요. 그리고 간암과 췌장에 딱 국한돼 있어야 되고 다른 데로 가서도 안 되고, 다른 부위가 왜 안 되냐면 중입자 치료는 그게 이 내장 기관이 지 스스로 운동하는 위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간암에서 뭐 다른 데로 암이 가 있는데도 그냥 잘 설득을 시켜서 데리고 가면 가서 중입자 치료하고 오면 뭐합니까? 거기만 하는데 다른 데는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 치료에 대한 그 어떤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어떻게 되면 그 치료를 받을 수 없는지 조건도 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다 알아보고 가셔야 되고요. 그런 걸 모르고 갔다가 치료를 하고도 아무 득이 없는 그런 치료를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람이 있다면 우리나라 국립암센터는 국립이잖아요. 그럼 국립이라는 건 막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벌이를 좀 초월해서 이렇게 새로 개발된 암 치료 기법을 거기서 직접 해보는 거, 해보고 말기 암 환우들도 이런저런 안전한 치료, 위험하지만 않으면 무슨 이런 뭐 NK 세포 배양 치료나 세포 치료 같은 거는 전혀 위험할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이런 국립암센터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기술을 활용을 하고, 뭐 구충제가 좋다 그러면 구충제 먹이면서 또 다른 것까지 집중 케어를 해서 사기암 환자를 살려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치료 성과만 좋다면 누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해외로 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국가에서 하는 암센터는 좀 체계를 좀 바꿔서 이렇게 정말 국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다양한 치료가 가능한 나라로 엄청나게 많이 의료관광을 가고 있고요. 이거는 외화를 낭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암 치료 기술은 점점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개발해도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병원에서 3대 표준 치료만 가능한 이 정말 악마 같은 법은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이제는 국민 건강과 의료기술 향상을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도 의사 선생님을 정말 신뢰하고 내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의사 선생님도 권위가 서고 환자들도 신뢰하고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